188쪽에 시조의 형식적 특징 설명해 주고 먼저 볼게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88쪽에 펴놓고 오늘 뭐 공지는 어쨌든 지금 다음 달이 10월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론 강의는 종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11월부터는 기출풀이를 시작합니다. 기출풀이 시작할 건데 기출풀이 교재가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 이제 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출판사죠? 거기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도 다 올라가요. 학원에다가 아마 출판사에서 직접 갖다 줄 거라서 오늘 이따가 김현철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종학 선생님하고 이제 뵙게 되면은 학원에다가 언제 갖다 줄지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출풀이집 알겠죠? 표지 색깔 뭐였지? 하여튼 받고 교재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정도쯤에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출판사 시장이 진짜 어려워. 와, 진짜 출판 시장, 인쇄업 시장이 진짜 어렵다 보니까는 날짜가 한 이틀, 3일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뭐 이날 들어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하여튼 11월부터 기출풀이 시작하는데 날짜는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출풀이가 6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주 과정이라서 아마 첫 주 휴강하고 시작할 건데 요거 날짜는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그 빈칸 자료 있지? 빈칸 정리 자료.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빈칸 자료는 아마 다음 주 문학사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내가 빈칸에는 뭐 문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놨는데 다음 주 문학사 해가지고 빈칸 정리 자료도 이제 다음 주로 완료가 되는데 빈칸 정리 자료가 워낙 양이 많아요. 문법도 많고 그 다음에 안 나간 것도 있어요. 빈칸 자료 중에서 뭐 한자성어라든지 어휘 같은 것들은 안 나간 게 있거든요. 내가 매주마다 갖고 오는데 우리가 뭐 보면은 타지역렬 기출문제 풀이도 했잖아. 빈칸 정리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돼. 보면 타이틀 예쁘게 글자체도 좀 바꾸고 예쁘게 좀 바꾸고 안 나간 것도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요 정리 자료는 다 묶어서 글쎄다 블로그랑 블로그 그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다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다음 주로 종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강 이후에 빈칸 정리 자료를 좀 이렇게 좀 일괄요연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게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쨌든 스마트 세대니까 태블릿 같은 것들을 이제 파일 넣어놓은 다음에 옮겨보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게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파일 같은 경우는 블로그, 여러분들 태블릿으로 볼 수 있겠는 아마 블로그, 그리고 아마 인쇄해서 볼 수 있겠는 뭐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배려할 테니까는 요거 다음 주쯤에 내가 정리 다 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이 빈칸 자료로 전체적인 강의 여러분들 좀 요약 정리 노트를 만들면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뭐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핵심 요약은 이제 강의 노트로 하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다. 됐죠? 그리고 메일 테스트도 내가 어저께 김현철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메일 테스트도 이제 일단은 36회차 OX 문제로 완료가 돼서 보냈어요. 보냈고 이제 또 기출풀이 시작하면은 또 새로운 이제 아침 테스트가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 됐지? 거기 그 OX 문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아침 테스트로 국어 OX가 나갔잖아. 그게 원래는이라고 지금 제가 원래는 다른 학원에서 제가 보면은 원래 OX 문제만 앞에 내용 정리 없이 OX 문제만 따로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원래 만들었던 자료거든요. 전체 36회 자료로. 그것도 여러분들이 OX 문제 좋다. 거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이제 한 50일 남고 한 달 남고 그럴 때 최종 정리 뭐로 할 거야? 그럴 때 OX를 꺼내가지고 편안하게 많이 풀어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OX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한 번에 좀 일괄요연하게 좀 받아볼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배려는 다 할게요. 그러니까는 뭐 자료를 뭐 이렇게 뭐 안 준다, 뭐 자료를 받아보기 힘들다 이런 건 전혀 걱정 없으니까는 공부에만 매진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교재 외에 뭐 추가 교재 외에 자료 같은 것들도 공부할 거는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으니까 공부할 마음만 제대로 있으면은 떨어질 일이 없다.
떨어질 일이 없고 지금 어쨌든 내년에 국가직 지방지 구급 시험 보면은 예상으로 봤을 때 실 경쟁률이라든지 실 이제 수험생이 얼마나 될지는 어쨌든 도는 얘기들이 있고 예상상으로 도는 게 있지만은 올해 같지는 않아요. 작년 내년 뭐냐 얼마나 뽑을지 또 걱정이긴 한데 실 경쟁률은 올해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공무원 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떨어질 일이 없다.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 1년 정도 준비했다면은 그런 좀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시조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서 문학을 이제 쭉 이어나가야 되죠. 고전문학사가 다 끝나면 현대문학사로 들어갑니다. 시조. 깨졌어요. 여러분들은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게 있어요. 보면은 188쪽에 뭐 설명해 줄 거였냐면은 그 시조의 형식적 특징 189쪽이지 정확히는 189쪽에 시조의 형식 요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89쪽을 펴놓고요. 이게 꺼졌지만 제가 요거 써줄게요. 태계 이황 선생의 206쪽에 있는 시조거든요. 얘네는 206쪽에 있는 그 도산시비곡. 청사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글이 들어가면 다 깨져요, 이게. 됐지? 그래서 아레아가 들어가서 깨진 거예요. 아레아. 이렇게 들어간 글자인데 아레아가 들어가서 깨진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아레아라든 이런 옛글은 국어를 전공하는 사람 외에는 절대 쓸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설치를 안 해요. 얘기를 이따가 김일철 선생님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옛글 좀 설치해달라고. 도산시비곡이 얘는 시조고요. 이렇게 가야 되지. 시조고요. 여러분들 189쪽에 있는 시조의 형식적 특징 할 건데 시조는 고려, 중엽 또는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계속 쓰다가 조선이 끝나면서 한번 시조가 명맥이 끊기고 그 다음에 시조 부흥운동이 일어요. 요거 이제 개화기 때,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시조는 짓고 쓰고 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시조 중요해요. 고전시가의 시가 장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당연히 시조죠. 올해 2023년, 2014년 고전시가도 뭐가 나오겠냐. 1순위를 꼽아라 그러면 시조입니다. 시조. 1순위 시조, 2순위 가사 이렇게 고려 중엽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 시가문학 장르예요. 시가문학 장르.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춥더만. 언제였지? 지난주 금요일날?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본 게, 나 때는 자연농원, 용인 자연농원. 여러분들은 용인 에버랜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와이프한테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에버랜드 한번 가보자. 나 안 가봤다. 그 아마존 사파리 한번 타보자. 그래서 금요일날 갔어요. 금요일날. 이제 차를 갖고 가려고 하다가, 거기 그 동대문에서 에버랜드 셔틀버스가 있어서 갔는데 좀 춥더라고요. 가지마. 욕하면 안 되지. 사람 씨 겁나게 많아. 진짜 사람 겁나게 많고 중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중국인들 왜 이렇게 많아? 푸바오시야 줄을. 그래도 푸바오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는 거라 그래도 줄이 금방 꺼지는데, 뭐 익스프레스 이런 거 있죠? 내가 여기에, 즐기러 온 게 아니라 줄 서면서 예절 교육하러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추웠어요. 추우니까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 이제 해대지 않게. 아프면은 다 내 손해야, 내 손해. 1년 만약에 입지가 안 되면은 1년 또 기다리면서 또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니? 아프지 않게. 그날 좀 고생했어요. 다리는 튼튼해졌어요. 너무 오래 서 있어가지고. 자,
조선시대 때 주로 즐겼던 시가문학 중에 하나가 시조예요, 시조.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가장 즐겼던 시가문학 장르는 어쨌든 시라고 볼게요, 시. 시라는 게 원래 노래의 가사이기도 한데 그냥 시라고만 볼게요. 시라고 보면은 크게 조선시대 때는 세 가지의 종류를 즐겼어요. 가장 많이 즐긴 거를 보면은 시조, 가사, 그리고 양반들의 문학인 한시인데 한시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물론 한시도 시험에 출제는 되긴 되지만 뭐 현대어로 바꿔서 출제되는 거지 그걸 번역해라 하는 것은 출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은 시조하고 가사인데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수학능력 시험이나 모든 국어 시험에 가장 1순위로 많이 출제되는 것은 당연히 시조예요. 시조.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 잘 봐요. 시조는 고려 중엽 말 때부터 말에서 말로 구전되던 얘는 한글이 있어야지만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이에요. 구전되던 노래예요. 노래. 시조 창을 한다고 하거든요. 시조로 창을 부르듯이 노래를 하는 시조창의 노래였어요. 말로 부르던. 그러다가 고려 말이 되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조를 굉장히 많이 불러요. 그리고 뭐 사실이냐 아니냐의 그런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알겠지만은 그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중에서 뭐 안 좋은 말로 하면은 너무 많은 피를 불렀지만 어쨌든 간에 그 후대의 왕이 됐으니까 태종 이방원. 뭐 걸출하다면 걸출한 왕이지만 너무 많은 피를 불렀죠. 뭐 왕이 되기 위해서 뭐 형제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처갓집 식구들도 싹 다 도륙했잖아요. 어쨌든 뭐 이방원이 나중에 이제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뭐 하여가 단신가 이런 걸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들이 진짜 불렀던 것이냐?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진짜로 거기서 직접 창작해서 부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진 않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설화적인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고려 말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조를 즐겼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이제 기록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기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시기가 되게 되면은 시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전국민적인 하나의 그런 양반이나 천민이나 이런 거에 상관할 것 없이 그래도 나는 예술을 좀 즐기고 싶다. 노래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시조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붐을 일으켜요. 그래서 양반 계층부터 서민 계층까지 시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로 조선시대 때 신분계층 사회니까 아무것도 무지렁이 그런 백정 같은 경우는 시조니 뭐니도 몰라요. 그냥 평생을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그런 하급 계층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시조 하나 정도는 이렇게 부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시조는 양반 계층부터 그 다음에 중인, 하위 계층까지 모두 좋아하는 장르가 돼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건 요거죠. 훈민정음이 나타나면서 시조는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시조는 초반에는 양반들이 주로 부르고 즐겼어요. 만들고 창작하고. 그러면서 조선초로 넘어가는데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다가 얘기가 끊겼는데 시조가 대중화되게 된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1번 타자가 누구냐면 이제 기생들, 기녀들. 기녀들이 보면 시조를 직접 짓고 또 원래 기녀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님을 접대하는 게 원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멋들어지게 했거든요. 시조창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황진이죠. 황진이.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사를 쓰는 재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시조를 부를 때 아무래도 노래다 보니까는 글자를 맞추어 나가는 라임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는 재주가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황진이의 시조가 남고 그 외에 나머지 기녀 시조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 중기가 넘어서서 후기가 되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제 가단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서민들, 중인계층 이하의 계층들도 예술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거기 그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하듯이 가단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집 안에서 사람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그런 전문화되는 양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시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고 개화기 사회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조를 사람들이 즐기지 않아요. 시조를 즐기지 않아요.
시조보다는 가사 쪽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조가 명맥이 끊기려고 하다가 시조를 아무래도 살려야 된다라는 몇몇 사람들의 시조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뭐 최남선이나 이은상이라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리고 시조부흥 운동이 벌어지고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개간으로 1년에 4번에 나오는 시조 잡지도 있어요. 시조는 지금도 짓고 부르고 경연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로도 이제 보면은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시조이죠. 이제 이런 정도면은 뭐 시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돼서 시조의 문학사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조는 고려 중엽 말 시조,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시조, 조선 후기 시조 딱 나눠서 공부를 해요. 현대 시조도 있어요. 현대 시조도.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조는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때 노래다 보니까 정형시조,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조, 고전시가죠. 형식적 특징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하는 거 한 번에 설명해 줄 테니까는 시험에 잘 나와요. 얘네는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시비곡이라는 써볼까요? 도산시비곡이라는 퇴계 이황 선생의 연시조예요. 하나짜리는 단형시조, 한 수짜리는 시조를 셀 때는 수라는 말을 써요. 시조를 세는 단위는 수예요, 수. 하나,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해도 되긴 되겠지만은 한 수, 두 수, 세 수. 한 수짜리, 딱 하나짜리는 보통 제목 없어요. 제목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단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평시조. 이런 말을 써서 그냥 하나짜리. 작가는 있을지언정 제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시조는 하나짜리에는 따로 제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연시조는 제목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모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러 개를 하나의 주제로 제목으로 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연시조죠. 연시조.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시비곡이라는 연시조로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 그 도산서원에 가게 되면 도산서원은 유료예요. 안동 쪽에 있죠. 도산서원 가게 되면 이제 거기 기념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조그만 관이 있거든요. 도산서원 옆에다가 일부러 지은 거죠. 거기에도 보면은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이제 지은 도산시비곡이 이제 전시되어 있어요. 뭐 네이버만 검색해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도산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12수의 시조를 지었다. 이런 뜻이고 거기 시조는 한 수, 두 수, 세 수. 노래 한 곡, 두 곡, 세 곡 해야 되는데 도산시비곡은 이황 선생이 곡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곡.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첫 번째 수 1곡, 두 번째 수 2곡 이렇게 세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단위 명칭을 지었으니까. 내용은 이렇게 돼요. 도산시비곡은 전반부 6곡, 후반부 6곡 이런 식으로 내용이 둘로 나누죠. 상반기, 전반부, 후반부. 이거 시험에 다 냈어요. 전반부 6곡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읊었고요. 심신, 태도,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살자. 그 다음에 후 6곡은 학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해서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도산시비곡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11곡, 12곡이니까 후 6곡에 해당이 되겠죠? 다 학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났어요. 이거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고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다 별표 하나 쳐줄게요. 진짜 많이 나온 구절이에요. 따로 평시조처럼 그냥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구절이죠. 약간 쌀쌀하다. 해석해 줄게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고 청산, 푸른 산은 자연이죠. 만고, 오랜 세월 동안 푸르다니까는 뭐야? 변함이 없다. 유수, 자연이죠?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띠 아니한 고, 뭐예요? 그치지 않는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연은 항상 푸르고 항상 그치지 않아요. 변함이 없죠. 이거 유추입니다. 유추, 적용.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나요? 자연은 변함이 없다. 뭐 항구성? 항구적이다. 이거를 인간에다가 적용했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변하지 말고 만고상청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푸른색을 유지하자, 변치 말자. 이런 얘기지. 인간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뭐에 대한 거 써둡시다. 학문에 대한 태도. 항상 공부하자. 그런 얘기죠.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 띠아니 난고. 자연은 항상 푸르고 항상 그치지 않지? 우리도 이와 같이 만고상청 언제나 푸르게 지내자. 라는 말로써 변치 말자는 그런 항구성을, 학문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한 게 바로 퇴계이황 선생의 도산 12곡이에요. 도산 12곡. 시험에 정말 잘 냅니다. 정말 잘 내요. 일단 여기까지 됐지?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형식적 특징. 형식적 특징. 시조는 원래 노래예요, 노래. 시조는 원래 노래예요, 노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고 몇 박자? 사음보. 이렇게 초장.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여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사음보 안 지키면 시조가 아닙니다. 왜? 정형시니까.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유수는 어때하여 주야에 그때 아니난고. 뭐예요? 중장. 사음보. 우리도 반드시 여기가 종장이거든요. 여기가 종장인데 종장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세 글자. 요거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 반드시 세 글자. 여기도 이렇게 세 글자. 3. 가끔 가다 보면은 종장의 시작을 세 글자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약간 변화를 준 것이지 무조건 종장의 시작은 세 글자여야 돼요. 우리도 그티지 말고 망고상청 호지라 이렇게 사음보. 그리고 몇 장? 1, 2, 3, 3장. 3장. 무조건 세 줄로 써야 돼요. 사음보여야 돼요. 종장의 시작은 세 글자여야 돼요. 하나 더 있어. 자, 한번 해갑시다. 이렇게 하나의 장에서 두 개의 음보, 절반을 묶어요. 얘를 구라고 해요. 얘를 구라고 합니다. 구라고 해요. 3 곱하기 2니까 몇 구? 3장 6구. 사음보. 종장의 시작은 세 글자. 요거 안 지키면은 평시조 아니에요. 요거 꼭 지켜야 돼요. 왜? 정형시니까. 요거. 그냥 단순히 외워두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이해하면서 봐야 돼. 똑같아. 우부도 알며 하거니, 기안이 쉬운가? 성인도 못다 하시니, 기안이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어때요? 3장 6구 사음보 종장의 시작 세 글자. 요거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시조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걸 갖다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죠. 노래를 불러야 되죠. 도산 12곡 퇴계이황 선생의. 그래서 말로만 해주면은 여러분들 거기 책에서 189쪽에 있는 얘기인데 뭐 형식 3, 4조, 4, 4조의 사음보, 3장 6구, 45잔의 정형시라고 했는데 나머지 설명을 좀 더 해주면은 뭐 요 정도죠. 요 정도. 뭐 세 글자, 네 글자. 주로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세 글자씩의 글자 수를 반복해.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3, 4조. 4조의 음수율이 있는데 얘는 조금 잘 안 지켜요. 세 글자, 네 글자고 네 글자, 네 글자지만은 세 글자, 다섯 글자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글자, 세 글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특징에 따라서는. 얘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과서가 그렇게 또 말을 하니까 시조는 3, 4조, 4, 4조의 음수율과 사음보의 음보율과 3장 6구의 형식과 종장의 시작 세 글자고 전체적인 글자 수는 45글자 내외 정도를 평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적 특징으로 삼고 있어요.
뭐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가 있는데 어시조는 할 필요가 없고 평시조하고 사설시조는 나중에 좀 해줄게요. 뭐 단시조는 하나짜리, 연시조는 여러 개짜리. 이런 것들이 시조죠, 시조. 됐죠? 여러분들 책으로는 이제 본진도 나가야 되죠. 201쪽. 왜 시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시조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사랑했던 음악의 장르이기 때문에, 시제의 장르이기 때문에 한번 시기상으로 나눈 것 뿐이지 조선시대 때 시조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어디냐면은 201쪽 시조의 특징 하면서 강호가도의 두 개 보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이 얘기도 설명해 줄게요. 201쪽에 강호가도라는 말 한번 펼칠 수 있나? 어쨌든 시조는 하나짜리는 평시조, 평시조가 여러 개가 묶이면 연시조,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이어서 얘기합시다. 어시조는 특별히 공부할 건 없어요. 201쪽에 강호가도. 시조의 시작은 강호가도에서 시작하는데 강호가도라는 것은 내용적 측면으로 강호가도라는 것은 내용적 특징으로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자연. 그러면 시조의 시작에서는 주로 자연을 즐기는 내용들을 담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서는 자연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강호가도 자연을 갖다가 즐기는 내용을 중심으로 뭐 영남가단, 호남가단이 나타났다는데 영남가단, 호남가단을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단이 형성돼요. 나중에. 강호가도를 중심으로 가단이 형성이 돼요. 가단이라는 것은 그냥 단체들, 시조를 즐기고 좋아하는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단이 형성돼. 가단이라는 말만 알아두세요. 201쪽에 보면 영남가단, 호남가단이 있는데 딱 알겠지만은 뭐예요? 영남 쪽, 호남 쪽 지역 사람들이 서로 시조의 내용이 약간 좀 다르게 바뀌어 나가요. 중요한 건 그 둘 다 전부 다 뭐다? 그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쪽에 보면은 간단한 작품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작품들 설명해 놓았는데 다 공부해 두셔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해 두셔야 되고 특히나 연시조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연시조들 중에서 얘네들은 특히 중요해요. 강호가 사시가, 어부가, 도산시비고, 고산국어가, 혼미가, 영매가. 영매가는 다른 말로 매화사라고도 해요. 매화사. 매화를 즐기고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죠. 영매. 매화를 마영, 맞이한다 이런 뜻으로서 매화사라고도 해가지고 안민영이 매화를 노래한 시조죠. 그래서 강호사시가, 어부가, 도산시비고, 고산국어가, 혼민가 시험에 다 숱하게 나온 작품들이에요. 숱하게 나온 작품들로서 그냥 간단하게만 여기다 좀 설명해놨지만 여러분들은 작품 가사 설명을 다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202쪽에 들어 있습니다. 202쪽에 됐죠? 이 중에서 지금 방금 요거 도산시비곡 하나 정도만 공부해 본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은 다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202쪽에 한번 펴볼래요? 책으로? 202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뭐 회고와 충절 해가지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고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주제가 안 나와. 거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거기다가 뭐 써도 좋고 거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고려가 망했어요. 고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한 고려를 생각하면서 뭐 좀 애상에 젖는 그런 내용이 바로 500년 도읍지.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500년 도읍지, 500년 동안 수도로 있었던 곳, 고려의 개성 땅이죠, 개성 땅. 필마, 말 타고 한 바퀴 도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었다. 산천과 인걸이 대조가 되었거든요. 산천,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걸, 사람은 다 사라졌구나. 어집어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써두세요. 알아두세요. 어집어라는 말은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감탄사예요. 감탄사. 종장의 시작은 세 글자여야 되잖아.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한 감탄사예요. 감탄사. 어집어 태평년을 고려에 태평했던 시절은 꿈이런가 아니라 꿈과 같구나. 이런 식으로 지나간 고려 왕조를 생각하면서 애상에 젖고 회고에 젖는 것이 바로 500년 도읍지라는 그런 시조고요. 길재라는 사람이 쓴 시조로서 고려 말의 신하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주로 연시조지만 여기다가는 뭐 시조를 찢어가지고 여러분들 전부 다 설명해 놓았고 뭐 202쪽 그 플러스에 보면은 뭐 시조의 기원 이런 설명도 있지만 그거까지 공부하진 않을게요. 됐지? 그리고 203쪽의 문제도 좋은 문제니까 풀어보셔야 돼요. 시조. 시조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느낀 게 있죠. 평일날 갔는데 금요일날 평일에 갔는데 나 처음 가봤어요. 에버랜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학생들 학교 안 가나? 학생들 학교 안 가나? 고등학생들 엄청 많더만. 중학생들하고 엄청 많더만. 학교 안 가나? 정말 놀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너무 많고 줄도 막 사정없이 서고 놀이기구는 왜 이렇게 무서워요. 막 탔다가 내가 돈 주고 왜 이 고생을 하러 여기 왔나. 서 있지. 막 무서운 거 타야 되지. 푸바오는 좀 귀여워요. 푸바오는 좀 귀엽고요. 그 다음에 그 사파리도 괜찮았어요. 사파리도 괜찮은데 푸바오. 대나무를 엄청 쳐먹더만. 신기하죠. 푸바오도 보면은. 분명히 팬다는 판다가 표준어예요. 알겠죠? 팬더 아니에요. 판다가 올바른 외래어 표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애니메이션 있었지. 쿵푸 팬더. 쿵후가 맞아요. 쿵후가 맞고요. 판다가 표준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쿵후, 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팬더라고 합시다. 원래 팬더는 육식동물 아닌가? 근데 대나무를 정말 사정없이 먹어요. 와. 자, 우리 가사 갑시다. 어디 있냐면은 209쪽의 가사. 나머지 여러분들 지나갔지만 이 시조들 작품들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기출풀이 들어가면서 차차 할게요. 지금은 이론 강의가 됐으니까. 참고로 이 고전시가도 제 교재에 있어요. 고전시가도 제 거 그 예스24나 이런 데다가 제 이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국어 선생으로서 검색하면은 국어 아닌 사람이 있어. 전자공학 선생님이 있거든요. 나 아니니까 나 하지 말고 예스24에 국어 관련된 공무원 수험생은 다 나예요. 할 때 보면은 고전시가도 왕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이런 설명들도 다 넣어놨어요. 전문 교재예요. 그 책은 진짜 꿀팁 교재예요.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해서 문학사적인 측면과 기출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책이에요. 어쨌든 거기에도 있지만 가사 중요해요. 가사는 고려 말의 일부의 이와 유사한 내용들의 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최초의 가사는 조선시대라서 가사는 조선시대 때 문학입니다. 조선의 문학이에요. 조선시대 때 최초의 가사인 정극인의 상춘곡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조선이 끝나요. 조선이 끝났는데 가사는 끝나지 않아요. 개화기 시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개화가사라고 해서 쓰다가 지금 현재 개화가사가 있었어요. 개화기 시기에도 가사를 계속해서 쓰다가 현재 지금 가사는 문학으로만 남았지 그 누구도 새로 창작해서 즐기거나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새로 창작하는 가사는 없어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재미삼아 아니면 뭐 유행 삼아서 가사를 짓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의 가사에 그냥 즐기는 놀이일 뿐인 것이지 현재 지금 가사를 즐기거나 짓거나 새로 창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사는 조선시대 때 정말 빵 터졌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누구나 즐기는 두 개의 시가 예술 장르를 골라봐라 그러면은 시조하고 가사예요. 시조는 짧죠? 가사는 길어요. 그래서 여기 있지. 가사는 원래 말로 전하던 것인데 교술문학이라고 하고요. 왜 교술이냐? 길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다. 뭔가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스토리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가사에 들어가는 스토리와 이 내용은 자신의 경험이자 사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조와 같은 교술 가사라 그래요. 교술 장르. 교술 장르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송강 정철 선생의 관동별곡인데 얘는 기행문잖아요. 기행문. 기행문이기 때문에 교술 장르에 해당이 됩니다. 뭐 경기체가가 붕괴되고 가사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분명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분명히 시가인 운문 장르이지만 서정 갈래지만은 그 교술적인 측면의 산문적인 갈래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써볼까요? 조선 후기 가사는 아주 장편화가 돼요.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책이 몇 권씩 될 정도로 조선 후기 가사는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왔어요. 뭐 어떤 사람이 일본으로 사신으로 발탁이 되어서 사신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출발부터 그 다음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를 모두 다뤄서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기도 해요. 아니면 뭐 정학유의 농가원령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술적이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농부들이 1년 동안 1월부터 12월 동안 1년 동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농사 기법, 그 다음에 세시풍속, 절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농사원령가기도 하고 상당히 조선 후기는 장편화되면서 교술적으로 변해요. 시험에 냈어요 이것도. 노래로서의 가사보다는 그냥 내용을 읽고 수필로서의 가사로 굉장히 변모하게 됐죠. 외워둡시다. 최초의 가사는 정국인의 상춘곡. 시험에 당연히 냈죠. 잘 내죠. 잘 내죠. 가사도 정형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사음보 반드시 시켜야 돼요. 사음보. 가사는 무조건 사음보예요. 연속체라는 말도 시험에 나왔는데 설명해 줄게요. 가사의 형식적 특징을 사음보 연속체라고 하거든요. 연속체라는 것은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계속 연속해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체라 그래요. 연속체라 그래요. 3, 4조, 4, 4조는 음수율인데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3, 4조, 4, 4조지만 뭐 3, 3조 이렇게 하기도 하고 4, 3조 하기도 해요. 주로 그렇다는 얘기죠. 운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여튼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는 그래도 가사가 좀 짧긴 한데 조선 후기가 되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막 나중에 유배가사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만분가 이런 거 조선 전기하고 중기 사이에 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 막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길고 내용도 굉장히 막 이렇게 디테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양가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뭐 유배 생활의 고통 아픔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가사문학 중요해요. 이 중에서 너무 중요한 거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너무 주게 잘 나온 거 관동별곡. 관동별곡.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제가 여기서만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강의를 해놨는데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보통 특강을 해요. 보통 특강을 해. 3시간짜리. 관동별곡은 3시간이면 딱 좋게요. 관동별곡. 송강정철이라는 사람 알아요? 하게 되겠죠.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조선 전기 때 문인입니다. 정철 선생의 가사문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조선 전기 때 지금으로 따지면 금강산, 그치? 정확히는 금강산이 아니지. 강원도 지방으로 사또 관찰사가를 명받아요. 임금으로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있으면은 여기 강원도잖아, 강원도. 근데 강원도가 알겠죠? 이렇게 껴있잖아요. 38선 적경지역이 껴있잖아. 여기로 이제 발령받아 가는 건데 여기 창녕에 있다가 갔는데 임금님한테 먼저 가가지고 어패를 받고 그 다음에 강원도로 바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로 그냥 가면 재미없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금강산을 다 보면서 내려와요. 금강산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관동팔경을 다 보면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이제 관동별곡이라는 가사로 지은 기행가사입니다. 기행문 가사.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예요. 배우게 되겠지만은 금강산 가보고 싶지 않아요? 예,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20대 아니냐. 아직은 여러분들이 자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 단풍 구경 이런 거 보면 영감들이 나가는 거지 꼰대들이 이러지만 나이 먹으면 안 그래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처연함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느껴지고 눈 뜬 다음에 하늘이 맑잖아. 되게 밝잖아. 파랗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분도 상쾌하고 그래요. 나이 먹으면 절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서 이거는 꼰대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관동별곡 보면은 지금은 금강산을 갈 수가 없는데 혹시 거기 가봤어요? 고성. 거기 가면 DMZ 볼 수 있잖아. 그 DMZ 이렇게 가서 끝단까지 딱 간 다음에 철책에서 보면은 500원 넣고 여기 보면 이거 망원경 보면은 금강산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거든요. 죽기 전에 한번 가볼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기행가사로 남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개 좀 별표쳐 줄게요. 송강정철 선생의 가사문학은 다 중요해요.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특히나 이 세 작품은
송강정철 선생의 그 3대 가사문학이죠.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시험에 다 잘 내요. 시험에 다 잘 내요.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문학. 물론 저는 이렇게 별표를 치지만 뭐가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규원가. 앞으로 공부해 둡시다. 외워도. 내방 또는 규방. 규. 이런 말 나오면 여자예요. 여자. 여성 가사. 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정말로 돌려먹듯이 나와요. 특히나 이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송강정철 선생의 3대 가사문학 작품은 정말 많이 나오고 내년에 지방직 국가직 시험에 뭐 나올까 그러면 나 1순위로 얘. 아니면 시조 이런 것들. 저랑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 오늘은 이론 강의예요. 많이 못하지만은 따로 공부해 두셔야 돼. 그 유튜브에서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은 책 놓고 그 다음에 감상하셔야 돼요. 해설을 듣는 게 좋습니다. 조선 전기가사 문학들이에요. 그럼 됐나? 금강산은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가볼 기회가 있었던 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옛날에 90년대 초반이었나? 지금 돌아가셨어요.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현대건설을 만들었던 그 정몽주 회장. 이 한때 남북관계를 물론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건데 남북관계를 개선한다고 진짜 소떼를 잔뜩 몰고 북한으로 방문했어요. 진짜 옛날에 전설적인 이야기지. 그리고 그때 지금은 죽었지만은 김정일 위원장하고 담판 회동한 다음에 남북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북이 교류가 된 거예요. 관광 교류. 그래가지고 개성공단에다가 공장도 만들고 금강산 호텔 지어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때는 금강산 그 패키지 여행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돈으로 300만 원에 육박하는,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비싼 패키지였는데 가고 싶었는데 나는 그때 나이가 젊어서 못 갔죠. 그러다가 언제 때냐면은 아직까지 관계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들어와가지고 또 관계가 좋아져,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좋아져가지고 금강산 패키지 여행이 있었는데 아마 내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그때 넘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갈 때까지 좋았잖아요, 되게. 그때 내가 이제 그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있었어. 나 기억나는 게 학교마다 그 나라에서 국고 보조로 나오는 그런 금강산 여행 그 학교에서 지원해줬어요. 학교마다 2명씩 가라고. 그때 내가 초행교사여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나쁜 나이 선생님이 지가 갔어.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학교 오래 안 할 거였으면 그때 내가 할 걸. 아이씨. 눈치 보여가지고 못 갔죠. 그런 것이 바로 이 관동별곡이다. 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209쪽에 있죠. 경기체가의 붕괴 과정에서 형성된 3, 4조, 4, 4조 연속체로 된 교술 양식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는 서정갈래와 교술갈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운문이지만 내용은 산문으로 전개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죠. 자연치나 진짜 다양한 내용들을 가사로 담아가지고 이건 양반들의 문학이에요. 양반들의 장르인데 양반들이 자신이 생각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양하게 가사로 엮어 놓았죠. 뭐 조선 전기가사, 후기가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은 가사 문학으로서 여러분들은 거기 한번 쉬는 시간 동안에 보고 계시면 좋아요. 나머지 설명 들어갈 건데 얘는 조선 여기 잠깐 펴놓고 쉴게. 후기 가사 문학 중에서 누항사고요. 박일로가 지은 누항사고 여러분들은 거기 215쪽에 너무 시험에 중요하니까 관동별곡 얘를 쉬는 시간 동안 좀 감상하고 계십시다.